있으면 단순한 판단을 하는 거지만 이걸 수백 개, 수천 개를 연결하면 복잡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계산도 시킬 수도 있고 컴퓨터를 만들 수도 있고 스마트폰을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통상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 반도체라는 재료 자체가 이번 정류소는 한마을 대한중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대한 여사중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있냐면 빛이 들어오면 전기가 흐르고 빛이 안 들어오면 전기가 안 흐르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빛을 감지하는 뭐 그런 센서로 사용할 수 있죠. 그게 조금 더 발전되면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도 결국은 이제 핵심 부품이 반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역으로 만들면 어떤 걸 만들 수도 있냐면 반도체에다가 전기를 외부에서 강하게 걸어주면 거기서 이제 빛이 튀어나오게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전등이 대부분 뭐 형광등이나 옛날식 백열등보다는 LED라는 걸로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LED도 재료가 약간 그 소재가 약간 특이할 뿐이지 결국은 반도체의 일종입니다. 요즘은 이 LED 조명이 거의 대부분의 조명을 다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길가에서 옛날에 그 네온 사인이라고 부르던 거 이런 것도 대부분 다 요즘에는 그 LED 반도체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윤술 선생님 노래 중에 네온이 불타는 거리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는 반도체 불타는 거리 약간 이렇게 거리 풍경 자체가 다 반도체 불빛으로 좀 뒤덮여 있다라고 할 정도로 한자의 눈엔 그렇게 보이네. 네, 그렇게 완전히 좀 바뀐 상황이고요. 이거를 역으로 또 만들면 전기를 넣어줬을 때 빛을 뿜어내는 LED가 아니라 빛을 받았을 때 전기가 생기게 하는 장치도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게 결국은 이제 태양광 패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광 패널도 기본적인 재료는 다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 좀 더 좁은 의미로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판단이나 계산을 해주는 부품 그게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그거에서는 이제 최초로 개발된 거는 이제 옛날에 게르마늄이라고 부르던 요즘은 영어식으로 저마늄이라고도 하는 그 소재를 이용해서 만든 트랜지스터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계산 판단용 반도체를 처음에 만들기 시작했고요. 트랜지스터가 처음에 이제 게르마늄, 저마늄으로 만들어져서 나왔을 때는 트랜지스터 하나 크기가 대충 한 새끼손가락 한 4분의 1, 한 8분의 1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 하나에 되는 부품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칩이라고 해가지고 손톱만한 칩 안에 그런 옛날에 그만한 크기의 트랜지스터가 뭐 적으면 1000개, 10,000개, 많으면 100만 개, 1000만 개, 뭐 1억 개 이상 모여있는 그런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게 되었던 이유가 소재가 그 게르마늄, 저마늄 중심에서 실리콘을, 그러니까 규소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으로 소재가 바뀌었고 그 트랜지스터라는 부품을 만드는 방식도 모스펫이라고 해가지고 금속 산화물 전기효과 트랜지스터라는 걸로 만드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 모스펫이라는 걸 개발한 사람이 한국 출신의 과학자 강대원 박사가 1960년대에 미국에서 이집트 출신의 알칼라 박사하고 같이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이 탄생을 한 다음에 현대식으로 우리가 반도체 하면 제일 흔히 떠올리는 그 조그마한 칩 안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부품이 모스펫 기술로부터 탄생이 되었다라고 본다면 일종의 그 반도체 안에 구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약간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잘하는 게 나름대로 뭐 좀 뿌리가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의 칩 형태로 나온 반도체들은 정말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 사용되고 있어가지고 뭐 컴퓨터, 무슨 뭐 스마트폰, 뭐 전화기, 뭐 텔레비전 이런 거 당연히 물론이고요. 좀 별것 아닌 전자제품이 요즘에는 반도체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뭐 전자레인지 같은 것도 따지고 보면 시간을 헤아려가지고 원하는 시간만큼 돌아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다 뭐 반도체를 통해서 작동을 하고 있고 뭐 하다못해 뭐 시계라든가 뭐 만보계 이런 데도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고 요즘은 자동차에도 자동차가 조작되는 장치가 하다못해 요즘에 시동 걸 때도 이 버튼 누르면 시동 걸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많이 소요되어 있고 비행기 말할 것도 없고 뭐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무기에도 반도체가 널리 쓰이고 있어가지고 뭐 약간 속설같이 도는 풍문이기는 한데 1980년대 그때 이제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당시 이제 세계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던 일본 반도체가 미국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견제를 받으면서 한풀 꺾였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왜 발생했느냐 여러 원인 중에 하나로 어떤 말이 있냐면 미국 국방부에서 강하게 그걸 요청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약간 풍문처럼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미국이 아무리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하지만 미국의 첨단 핵무기, 핵미사일로
일본 반도체가 없으면 날아가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막 도는 걸 듣고 사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선 넘었네. 네, 그래서 이래서야 되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일본 반도체를 그때 확 눌러줬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정도로 각기각층 온갖 분야의 반도체가 하다못해 이런 조명에서부터 최첨단 무기까지 다 쓰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를 눌러준 덕분에 우리 반도체가 그때부터 엄청나게 또 성장을 했던 계기가 됐고요. 1918님이 우리나라가 반도 국가라 반도체를 잘 만들어놨다. 한 반도 하는 거죠. 한 반도에 사니까 한 반도체 하는 거죠. 한 반도체 하는 한 반도.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입니다. 근데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꽤 복잡한데 우선은 몇 가지 산업 용어를 좀 알아야 돼요. 팹리스라는 게 최근에 뉴스에 참 많이 나옵니다. 네. 팹리스. 설계 작업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팹이라는 게 이제 fabrication이라는 말이 이제 주는 말이고요. 공장을 뜻하는 말이다. 제조, 뭐 조립 이런 뜻이니까 팹이라는 말이 이제 공장이라는 뜻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영어에서 무슨 리스 이러면 그게 없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팹리스는 공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언뜻 들으면 그럼 공장이 없으면 도대체 뭘 만들어 판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팹리스는 그 반도체를 어떤 거를 만들지 그 순수하게 그 제조하는 설계 도구 그거만 만드는 거죠. 이런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회사. 이런 반도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팔겠다. 그거까지만 개발하는 겁니다. 그럼 전문으로 생산을 해주는 업체에다가 그걸 넘겨가지고 생산해가지고 제품이 나오면 이제 그거를 파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게 이제 팹리스 업체입니다. 처음에 팹리스 업종이 등장할 때만 해도 이거는 좀 틈새 산업이고 조그마한 산업이지 뭐 이렇게 큰 사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이 1970년대, 80년대에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반도체 회사에서 컴퓨터용 반도체를 막 찍어낸다라고 하면 옆에서 뭐 전자레인지나 세탁기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에서 그 저기 선생님 회사에 컴퓨터용 반도체 찍어내다가 뒤에 좀 쉴 때 우리 세탁기용 반도체 조금만 찍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작은 사업이지 팹리스 사업은 크게 될 수가 없다 이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분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팹리스라는 어떤 기술에만 집중하는 회사, 창의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맞는 회사 그런 반도체들을 개발해가지고 주문을 넣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이 상당히 큰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이거를 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야기가 미국의 지금 현재 반도체 회사 중에서 굉장히 크고 아주 좋은 평가받는 회사의 창립자로 제리 샌더스 회장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제리 샌더스. 네, 이분이 이제 반도체 업계에 되게 풍문하고 유명하신 분인데 AMD 창립자죠. 이 제리 샌더스 이분이 남긴 명언으로 많이 회자되는 말이 Real Men Have Fabs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진짜 사나이는 공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 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진짜 실물을 만들어서 찍어내서 팔아야 되는 사업이 되지. 무슨 뭐 깨작깨작하면서 이론적으로 하는 거는 사업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리얼맨 have fab 진짜 사나이라면 공장이 있어야 된다. 제일이지. 네, 이런 말을 이제 명언으로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AMD에 리사 수라나 여성 회장이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마침 그 시대가 이 팹리스가 되게 유망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AMD 같은 경우에 회사가 매출이나 뭐 성장세에서 좀 혼란을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성 회장이 이 리사수가 등장한 다음에 팹리스 모델로 굉장히 승승장구하면서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사나이는 공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여성 회장님이 되니까 공장 없이도 사업을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가 막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세계의 아주 거대한 그런 반도체 회사 중에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정말 언급이 많이 되던 뭐 엔비디아라든가 뭐 ARM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다 팹리스 형태로 만들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이 팹리스 사업 업종이 우리나라 한국 경제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상을 남긴 게 어떤 일이었었냐면 9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대로 CDMA를 상용화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휴대전화 이런 거 엄청 잘 만들게 됐다라고 해서 어렸을 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하고 기술 협력을 같이 했던 회사가 미국의 퀄컴이라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아주 대표적인 전통적인 팹리스 개척자 회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팹리스 회사인 퀄컴이 우리나라에 휴대전화 만들어가지고 팔릴 때마다 국민을 이제 많이 받아간 거죠. 그때 당시에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 뉴스에서 맨날 나오던 이야기가 퀄컴이라는 저 회사는 어떻게 실물을 하나도 찍어내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회사들이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생산해서 판매되는 제품에서 나오는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이렇게 펜 때만 굴려서 컴퓨터 작가가 좀 굴려가지고
초록게 휩쓸어 가느냐 네.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떤 페미니스트의 위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종의 뭐 예술권의 저작권처럼 쏙쏙 받아가는 거죠, 많이.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또 어떤 경우도 들 수 있냐면 그 컴퓨터 회사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폰 회사로 되면 애플 있지 않습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예전에 8비트 컴퓨터 이런 거 개발할 때부터 이 회사는 어디까지나 컴퓨터를 조립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지 반도체 자체는 이제 외부 제품을 사다가 이제 사용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이제 모토로라 제품 같은 거 많이 썼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스마트폰 사업을 하면서 일정 정도 궤도에 오른 다음에 이 내부에서 경영진들이 소리 소문 없이 소리 소문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만 은근히 결정을 하는 게 우리도 우리만의 반도체를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를 어디까지나 외부 회사에 의존할 수 없다라는 결단을 내린 것인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면 뭐 당연한 거라고도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게 경영진으로서는 굉장히 대단한 결단이었던 게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제조하는 회사들 보면 반도체 만들면서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회사 이런 회사들이 애플보다는 사실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좀 밀린다라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애플은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패배한 자기한테 뒤져있던 경쟁자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보고 저 회사는 우리한테는 뒤졌지만 그래도 거기 들어간 핵심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저력이 있구나. 저거는 상당한 경쟁력이다. 라는 거를 의식하면서 보고 우리가 지금 1등이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도 우리 반도체를 만드는 능력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애플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의 애플 자체 개발 반도체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애플도 이 반도체를 개발해가지고 자기네 제품에 꽂는 사업을 애플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이 공장을 운영을 해가지고 팹이 있는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 팹 베이스 형태로 애플에서는 그 개발하고 설계만 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다가 주문을 넣어서 제품을 받아오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CPU라고 할 수 있는 AP칩. 네네. 그래서 뭐 성능이 뭐 훨씬 더 좋다. 또 이번에도 아이패드에도 M4 칩이 들어간다. 성능이 뭐 2배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자체 개발을 하고 자체 완제품에다가 같이 넣으니까 또 최저가도 더 잘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장점 그 사람들이 사실 그것 때문에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반도체 이런 걸 안 해보던 애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성능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까 굉장히 놀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애플이 그러면 반도체를 우리가 띄워서 사용해야 되니까 공장부터 크게 짓고 부지부터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개발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겠죠. 근데 이제 패밀리스 모델을 갖고 있으니까 인재들만 일단 많이 모아가지고 사람만 있으면 개발하고 설계하는 거 컴퓨터로 열심히 해가지고 제품 생산하는 거는 공장 있는 다른 업체한테 주문 넣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단시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수준으로 훅 올라서 버립니다. 그래서 패밀리스 공장 없이 인재만 유치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퀄컴 출신, 삼성 출신을 데려다가 새로운 칩을 또 개발시키고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가있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반대로 인재뿐만이 아니라 공장이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 네. 또 삼성이 잘 아는 또 TSMC가 정말 꽉 잡고 파운드리 얘기를 좀 해봐야죠. 네, 파운드리는 이제 정반대로 이제 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실질적인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보통 이제 IDM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하면 자기들이 이제 설계도 하고 그 제품을 이제 생산도 하는 그런 회사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그렇습니다. 뭐 인텔 뭐 이런 회사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 파운드리 사업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냐면 종합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계가 뭐 겨울철에 하루에 한 3시간씩 놀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다른 외부 업체가 주문 넣어주면 너네 물건도 찍어줄게.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파운드리라는 주문 생산 작업이 어떻게 보면 좀 단초가 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아예 우리가 자체 개발한 상품은 생산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외부에서 주문을 넣어주는 제품만 찍어주겠다라고 하는 전문 파운드리 업체들도 속속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이거 역시도 한 80년대, 90년대 이럴 때만 해도 이게 전망이 있는 사업이 되겠느냐라는 좀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흔히 이제 제조업에서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 기술로 자기 브랜드에 자기 제품을 만들어야지 그게 사업이 되지. 남이 만들어 달라는 거고 주문대로 찍어내주는 사업만 해가지고는 그걸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 이거는 그냥 뭐 너무 노동집약적인 사업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분야에서 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외주 공장.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역발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영문 이름으로는 이제 모리스 창이라고 하는 중국 출신의 지금 대만 사업가, 우리나라식 한국 한자식으로 읽으면 장충모 회장, 장충모 박사라는 분인데요. 재밌는 게 이제 이분이 대만 사업가, 대만 기술인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사실 이분은 출신은, 그러니까 고향은 대만하고 아무 상관없는 중국 본토 출신입니다. 중국 본토 출신인데 중국이 공산화 되기 전에 중국 본토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반도체 업계에서 이제 오래 활동을 하시다가 은퇴 후에 귀국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중국 본토, 자기 진짜 고향이 있던 곳은 이제 공산화가 돼 있는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 시대의 그 정부가 옮아가 있는 대만으로 이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대만에서 이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던 것인데요. 사실은 이분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었는데, 반도체 업계에서 50대가 돼가지고 1차적으로 은퇴를 하신 후에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경영자로서의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좀 실패도 많이 했었습니다. 대만에 가서는 이제 국립연구소, 반도체 연구소 같은 거를 이제 창립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일을 맡아서 했었는데, 그것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화려한 성과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 장충모 박사가 우리 대만이 해볼 만한 일은 미국이나 다른 뭐 일본 이런 데서 주문을 넣어주면 주문 생산을 해주는 그 사업을 해보면 틈새 산업으로 전망이 있겠다. 당시에는 그게 틈새 시장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이제 파운드리라는 걸 해보면 이게 의외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장충모 박사가 미국에서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사업에서 부르다 보니까 반도체 사업에서 패블리스라는 이 스스로 공장을 갖고 있지 않고 설계만 하는 회사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거를 전문적으로 찍어주기만 하는 회사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 이제 몸소 느낀 거기도 하고요. 반도체 업계에서 가만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력이 있는 다른 종합 반도체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에도 주문을 넣으면 그 회사에서 얼마든지 찍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패밀리스 업체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심리적인 거리감이라든가 이런 게 과거에 있었던 거죠. 요즘에 좀 어떻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스마트폰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패밀리스가 있는데, 이 회사가 한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에 주문을 넣으려고 해도 이 회사도 스마트폰용 반도체를 자체 개발해가지고 판매하는 일도 하고 있다면, 저 회사에 우리 반도체 생산을 과연 맡겨도 안전할까? 혹시 우리가 만든 첨단 설계를 저 회사가 슬쩍 참고해가지고 자기들 개발하는데 활용하면 어떡하지? 요즘에 이제 사업계가 분화돼가지고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고민이 좀 많이 준 편인데, 초기만 해도 이런 걱정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충모 박사가 아예 우리는 자체 개발 전혀 하지 않는다. 완전 믿어라. 우리는 그냥 주문 생산만 철저하게 한다. 절대 설계하지 않겠다. 네, 라는 게 큰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가지고 과감하게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정말로 뭐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진짜 2000년대 후반 정도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의외로 그렇게까지 크게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산업이 슬금슬금 변화해가면서 2010년대가 되니까 TSMC에서 나오는 어떤 이익 규모라든가 사업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대만의 이 파운드리, 주문 생산만 해주는 공장만 돌리는 회사가 엄청난 사업성을 갖게 됐다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 산업의 아주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됐죠. 이렇게 덩치가 커지고 나니까 이게 어떤 면도 좀 있게 되었냐면, 이게 무슨 실물을 다루는 사업은 다들 이제 비슷한 것입니다만, 규모의 경제가 크다 보니까 이게 덩치 싸움이라고 할까요? 약간 매창 싸움이라고 할까요? 치킨 게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중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물은 한 번 일단 돈을 들여가지고 건설을 해놓고 나면 이걸 모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앞서서 이제 대형마트 이야기 했었는데, 어떤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대형마트 업체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엄청난 매장, 큰 매장을 하나 출점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주변에 작은 중소업체들이 자기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들 옆에 많이 생겨봐야 사람들 거기 안 가고 대형마트에 갈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대형마트는 한 번 지을 때 최대한 크고 의리하고 좋게 지을 거다라고 하죠. 주변에 경쟁자를 진출하지 않기 때문에 막상 그게 건설되면 정말로 거의 독점적으로 많은 수익을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 특히 이제 생산하는 식물 업계에서는 이 생산 공장 건설 계획 이런 거를 일부러 막 대놓고 발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군사 작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뭘 할 건지 이런 거를 절대 남에게 이야기 안 해주고 숨겨야 정상인 것 같은데, 반도체 회사들은 우리는 뭘 만드는 공장을 여기다가 얼마 규모로 100조를 투자해서 엄청나게 크게 짓겠다, 이런 거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아주 떠들썩하게 사람들도 많이 불러서 발표를 하거든요. 사자훈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거 오지 말라고. 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 이제 주변에 있는 경쟁업체들이 저 회사는 저렇게 큰 규모로 100조를 투자해서 공장을 짓는다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나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얼마나 싼값에 반도체를 붙여내겠느냐, 우리가 웬만히 군대 들어가지고는 상대가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경쟁업체들이 그냥 한번 돈을 들여가지고 컸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짓기 시작하면 또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하고 물러서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100조를 질렀던 그 회사는 정말로 100조짜리 엄청난 공장을 지어놓고도 시장을 거의 다 독식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실제로 이제 거기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무슨 카드 게임 할 때 이럴 때 나오는 배짱 싸움 같은 그런 전략 싸움이 좀 생기는 건데, 이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회사로 이 장충모 박사의 회사가 자리 잡게 되니까 이 회사가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게 되고요. 너네가 뭐 제품 생산하는 공장 뭐 20조 투자해서 짓는다고 하는데 우린 200조 투자해가지고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장 지어봐야 쟤네들한테는 상대가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접게 되면 세상에 이제 모든 주문을 이 회사가 다 빨아들일 수 있게 되는 뭐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 보니까 대만이 이제 파운드리의 뭐 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하는 구도로 그렇죠. 갔고요. 이 장충모 회장의 TSMC가 워낙 유명합니다만 UMC라는 회사도 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고요. 또 중국에도 워낙 이제 제조업이 발달하고 있다 보니까 SMRC라고 하는 중국 회사에도 세계 시장에서 이 파운드리 생산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업체로 통하고, 미국에도 예전부터 이제 반도체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아까 팹리스로 창의성과 기술과 인력을 중시하는 쪽으로 많이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부분이 좀 남게 됐겠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뭉쳐가지고 전문적으로 생산만 하는 파운드리 회사들을 많이 차렸는데,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글로벌 파운드리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파운드리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이 업체의 경영권을, 그러니까 지분을 많이 사들였거든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쪽에 입김하에서 이제 경영이 많이 되는 업체로서 반도체 시장에 아주 중요한 또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의외로 아랍에미리트가 된 것이 또 요즘 반도체 시장의 좀 분위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자원 흐름에 따라서 또 반도체 쪽도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또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투자도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파운드리는 규모의 경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타이완의 TSMC가 거의 시장 점유율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참, 삼성도 참 힘들어하고 있고 그걸 깨기가 어렵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자,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살펴봤는데, 파운드리에서 이제 생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실리콘 웨이퍼라는 원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설계 도면을 그려서 또 그 위에 반도체를 쌓아 올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과정도 사실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반도체의 그 내용물을 직접 새겨서 만든다라고 할 때, 아까 반도체 칩 하나에 트랜지스터 부품이 요즘 뭐 100만 개, 1000만 개 들어가는 것도 만든다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뭐 10억 개가 들어가는 반도체 뭐 이런 것도 요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아무리 손 기술이 좋은 장인이 뭐 조각칼로 새긴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 손으로 새겨가지고는 이 시간과 정밀성이 있어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라는 게 초창기에 개발될 때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이걸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했냐면, 영화관의 이제 영상이라든가 빔 프로젝터 같은 거를 사용을 해보시면 조그마한 그림을 이렇게 빛으로 비춰가지고 먼 곳에 아주 크게 이렇게 투영을 해주는, 영상을 비춰주는 이런 장치 우리 주변에서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설계 도면을 크게 그리면 그걸 아주 작게 축소를 해가지고 비춰주는 그런 기계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아주 기본 원리를 말씀드리자면 그 빛을 좀 강하게 아주 세게 이렇게 좀 뿜어주면 그것 때문에 그 설계도에 그려진 모양대로 실리콘 부분이 타들어간다거나 녹아내리는 식으로 가공이 되면 그걸로 이제 아주 섬세한 모양을 새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발상에서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웬만큼 센 빛으로 해가지고 실리콘 규소가 그냥 막 타거나 녹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냐면, 그
실리콘, 그러니까 규소로 만든 소재 표면에다가 빛에 잘 반응할 수 있는 약품 한 겹을 일단 바릅니다. 감광액. 그 옛날에 이제 사진 찍으실 때는 우리 다들 이제 필름이라는 걸 넣어서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필름은 이 빛을 받으면 빛 모양대로 이렇게 그림이 새겨지는 그게 필름이죠. 요즘 다 디지털 카메라 쓰기 때문에 그게 없어졌는데 그 필름과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진 거를 살짝 반도체 표면 위에다가 이제 발라놓고 거기다가 빛을 쪼여줍니다. 그러면 반도체 그 자체는 이제 별 변화가 없지만 그 위에 발려져 있는 그 물질 자체는 이제 그 세계 회로를 그려야 되는 모양대로 이런저런 모양대로 물질이 반응을 해서 이제 변화하게 되죠. 그 모양대로 싹 새겨지게 되는데 그럼 거기다가 다시 한번 더 물질을 끼얹어 가지고 그 변한 부분은 그대로 남기고 변하지 않은 부분만 그 밑에까지 훅 다 녹여버리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역으로 녹여들게 하는 그런 방식을 이용하면 밑에 있는 반도체도 우리가 빛으로 쪼여준 그 모양대로 그대로 녹여가지고 가공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이런 선 원리를 그림이 남은 거죠. 네, 그런 원리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빛을 쪼여주는 그 작업을 노광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빛을 쪼여주는 그 공정 전후를 합해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뭐 영어로 포토 공정이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